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독일에서도 이런 비는 못 봤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자전거 문화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 독일. 그 중에서도 베를린은 유럽의 자전거 천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한 유명 자전거 유튜버가 한국을 방문한 뒤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며 전 세계 자전거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자전거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커스 슈미트입니다. 제 채널은 유럽의 자전거 문화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베를린은 제가 자부심을 가진 진정한 자전거의 천국이었어요. 총 62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망은 도시 곳곳을 촘촘히 연결했고 자전거 전용도로부터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공용도로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했죠. 특히 도시의 72%가 자전거 친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늦가을 제 채널에 한 댓글이 달렸어요. 독일의 자전거 도로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4대강 자전거길을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총 1757km의 완벽한 자전거 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죠. 우리 베를린의 620km도 대단한데 1757km라니. 더구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4대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작품 같았죠. 휴게소, 수리센터, 안전시설이 곳곳에 위치해 있었고 심지어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까지 갖춰져 있더군요. 이건 직접 가봐야겠어. 결심을 하자마자 제 채널 시청자였던 사진작가 한나와 여행작가 토마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둘 다 평소 자전거 여행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한나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더군요. 마커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토마스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베를린의 자전거 도로는 도시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4대강 자전거길은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이건 마치 자전거를 위한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우리는 2달간 준비했어요. 자전거 점검은 기본이고 날씨, 지형, 휴게소 위치까지 꼼꼼히 체크했죠. 특히 한강에서 시작해 낙동강까지 이어지는 종주 코스는 수십 번도 더 검토했답니다. 출발 전날 밤,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졌어요. 우리가 유럽 최고의 자전거 문화를 가진 도시에서 산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여행은 우리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말이 이토록 정확한 예언이 될 줄은요.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자전거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었죠. 베를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짧은 예고편을 올렸어요. 우리는 자전거의 천국을 찾아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땐 제가 진정한 천국을 어디서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자전거를 포장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하드 케이스에 자전거를 넣기 위해 바퀴를 분리하고 핸들바를 좁게 고정하고 페달도 떼어내야 했죠. 토마스는 프레임이 상처날까 걱정되는지 계속해서 충격 방지 패드를 덧대었답니다. 추가 요금이 $200나 한다고 한나가 항공사 카운터에서 돌아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일 국내선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열정을 식히기엔 부족했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물었어요. 한국은 지금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유럽의 비야 얼마나 되겠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베를린에서도 비 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멋진 라이딩을 했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자전거 종주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389km, 우리가 계획한 일정은 5일, 하루 평균 80km 정도면 여유롭게 완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장마가 뭐길래 다들 걱정하는 거지? 토마스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한나가 검색해보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비가 계속 온대. 근데 우리 일정은 겨우 5일이잖아. 운이 좋으면 괜찮을 거야. 한국의 6월 말은 우리를 달콤살벌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자전거를 조립하는 동안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며 더운 날씨에 감탄했죠. 독일에선 이렇게 습한 적이 없었는데 자전거 조립을 마치고 나니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안동으로 이동하기로 했죠. KT 우리는 날씨 앱을 확인했습니다. 장마가 곧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우리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안동댐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낙동강 자전거 길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매끈한 도로는 마치 자전거를 위한 고속도로 같았죠. 인증센터에서 첫 스탬프를 찍기 위해 들른 우리는 현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여행 계획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장마철에는 강수량이 평소의 3배는 될 거예요.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조언을 그저 과잉 걱정으로 여겼답니다. 독일에서도 수많은 비를 뚫고 달려온 우리였으니까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휴게소에서 쉬어가는데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 구름 좀 심상치 않은데 토마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거대한 먹구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베를린에서도 이런 날씨는 있었으니까요. 창주로 가는 길.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우리가 알던 그 어떤 비와도 달랐어요. 마치 하늘에서 물을 통째로 쏟아붓는 것 같았죠. 독일에서 경험한 그 어떤 비보다도 강했습니다. 이게 바로 장마구나. 비를 피해 들른 작은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의 장마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내어주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TV에서 나오는 기상 예보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앞으로 한 달간 이런 비가 계속된다니 우리의 여행 계획은 완전히 다시 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자전거 길이 잠길 수도 있대요. 한나가 핸드폰 번역기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오늘은 여기서 묵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비가 우리의 여행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거요.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가장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 슈퍼마켓 처마 밑에서 비를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겨우 여행의 시작인데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장마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장마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요. 슈퍼마켓 할머니께서 건넨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릴 거라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한 달 동안 내리는 양이 고작 60mm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것인지 몰랐답니다. 비를 잠시 피하는 동안 한나가 토마스의 카메라를 빌려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메모장의 내용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다 과대 포장된 한국 자전거 도로의 실체,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배수시설, 허울뿐인 자전거 천국. 토마스가 독일의 유명 여행 매거진에 기고하려고 준비한 기사 제목들이었죠. 메모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유럽의 자전거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전거 도로가 과대 선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까지 인용할 계획이었더군요. 제가 한국의 자전거 도로를 칭찬하는 순간들을 순진한 열광이라고 비꼬아 표현할 예정이었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함께 여행을 준비하면서 토마스가 보여준 열정과 관심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단순히 기사거리를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토마스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담담히 실토했습니다. 독자들은 비판적인 기사를 더 좋아해. 게다가 요즘 유럽 전역에서 한국의 자전거 도로가 화제잖아. 이런 기사라면 확실히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때였어요.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자전거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우리의 자전거는 가게 처마 밑에 세워뒀는데 거센 바람에 토마스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도로 쪽으로 굴러갔어요. 토마스가 자전거를 잡으려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순간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불어난 물살이 그의 발목을 덮쳤고 순식간에 그의 몸이 휘청였어요. 제가 뛰어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밀치고 밧줄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오셨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노련한 손놀림으로 밧줄을 던져 토마스를 구해내셨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자전거 도로야 물에 잠기면 그만이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하지 않겠나. 여기 시골에선 이런 날이 오면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네. 토마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곳에는 이미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모두들 발이 묶인 외지인들을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나는 번역기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죠.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지만
마을 회관 안은 따뜻했어요. 주민들이 가져다 주신 김치찌개는 제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답니다. 토마스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더니 그동안 써두었던 기사 초안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죠. 진짜 기사를 쓰고 싶어졌어. 토마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마음들을 써야겠어.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자전거 도로에는 분명 단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발견한 건 도로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였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회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독일에선 빌리지 홀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곳은 마치 큰 집의 거실 같았어요. 따뜻한 온돌바닥에 TV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죠. 비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회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모든 분들이 무언가를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김치를, 또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심지어 방금 지은 따뜻한 밥까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장마철이면 늘 이렇게 준비한다네. 한나의 번역기를 통해 이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을회관 한쪽에는 이미 쌀과 라면, 생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응급약품과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주민들은 저희에게 이곳의 장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매년 이맘때면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장마를 준비한다고 했죠. 비가 오기 전에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위험한 곳은 미리 보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인분들을 미리 마을회관으로 모시고 온다는 거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가서 마을에 노인들만 남았지만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장님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토마스는 계속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카메라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또 무슨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나 걱정했는데 그의 손놀림이 달라져 있었죠.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려는 듯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장님께서 긴급 뉴스를 전해주셨어요. 낙동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주민들은 더 많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 논둑을 보강하러 나가셨어요. 한밤중인데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뭐라도 돕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이장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게 저희도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일을 돕게 되었답니다. 빗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한나가 물었죠.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왜 다들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날 밤 우리가 함께 나눈 늦은 저녁 식사에서 찾을 수 있었답니다. 마을회관 바닥에 둘러앉아 나눈 늦은 저녁 식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나르느라 흠뻑 젖은 우리의 옷을 말려주시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건네주시는 주민들의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들이 서로 경쟁하듯 우리에게 반찬을 더 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김치가 더 맛있어 하시면서 자신의 김치통을 들고 오시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마을 청년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지역 자전거 동호회 회원이신데 낙동강 자전거길 상황을 알려주시러 오셨다고 했죠. 침수된 구간이 꽤 길어서 복구에 최소 2주는 걸릴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회 도로를 알려드릴 테니 내일은 우리 동호회와 함께 가시죠. 청년회장님의 제안에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덕분에 새로운 길도 경험하고 현지 라이더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긴 셈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지만 마을회관 안은 따뜻했어요. 주민들은 저희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시면서 담요까지 한 장씩 더 덮어주셨죠. 감기 들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요. 잠들기 전 토마스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커스, 내가 미안해. 기사에서 쓰려던 허점이나 단점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한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발견한 건 도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덧붙였죠.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답니다. 이장님의 안내로 우회도로를 따라 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출발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김밥을 싸주셨고 할아버지들은 일일이 안전을 당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하룻밤을 보냈고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장마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축복 같은 비였다고 할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완벽한 자전거 도로보다 더 값진 것을 발견한 그날의 기억이 우리의 여행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관 안은 어제와 같이 따뜻했어요. 할머니들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오래전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거였죠. 내가 한번 봐줄 테니 자전거들을 가져오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노련했어요. 녹슨 부분을 세심하게 닦아내고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고 체인에 기름칠을 해주셨죠. 특히 토마스의 자전거는 어제 물에 빠졌던 터라 꼼꼼히 점검하셨답니다. 이제 이 자전거들은 최소한 부상까지는 문제없이 달릴 수 있을 게야.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리비를 내려하자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젊은이들 여행길에 보태는 건데 돈은 무슨. 할머니들은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김밥을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김밥만 해도 4줄, 삶은 달걀에 과일까지.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시는 것 같았어요. 길에서 배고플 텐데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할머니들의 말씀에 한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정이 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도 도착했고요. 이장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종이 한 장을 건네셨어요. 이장님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었답니다. 혹시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게. 이 근처면 어디든 달려갈 테니. 이장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떠나기 직전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한국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조심히 잘 가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기분이었답니다. 토마스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이 모습을 담았죠. 더 이상 비판적인 기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경험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맑았어요. 자전거에 오르며 돌아보니 마을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아침 자전거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도로나 시설이 아닌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것을요. 마을을 떠나기 전 청년회장님이 우리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20년 넘게 이 지역 자전거 길을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장마 때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잘 아시죠? 청년회장님의 소개로 우리는 10명 정도의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낙동강 자전거 길은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에 우리는 우회 코스를 택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추천한 이 코스는 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총 279km, 고도차 1068m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타는 것도, 처음 가보는 길을 달리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그건 기회였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는 라이더가 뒤쪽 사람들을 위해 위험 요소를 손신호로 알려주고 중간중간 전체 인원을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하더군요. 독일의 자전거 문화도 체계적이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를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청국장이에요. 한나의 번역에 토마스가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한 숟가락 먹더니 이내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식사 시간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전거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했답니다. 한 회원은 자전거로 출퇴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회원은 전국 일주를 3번이나 했다고 하더군요. 장마 후의 날씨는 후덥지근했지만 달리는 내내 마음만은 상쾌했어요. 높아진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는 풍경은 마치 동양화 같았고 비로 씻긴 초록빛 산들은 더없이 선명했죠. 토마스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이제는 비난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닌 진정으로 이 순간을 담고 싶어서였겠죠.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작은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 내가 쓰려던 기사 제목은 과대포장된 자전거 천국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쓰고 싶어. 자전거로 만난 진짜 천국이라고.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던 완벽한 자전거 도로는 단순히 포장된 길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답니다. 드디어 낙동강 하구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2400m의 거대한 하구둑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록 계획했던 경로는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종주를 완주한 것이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인증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인증센터에서 마지막 스탬프를 찍는 순간 왠지 모를 뭉클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토마스는 조용히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나는 번역기로 동호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낙동강 하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을숙도에서는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었고 붉은 노을은 강물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우리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낙동강 하구의 코센터를 찾았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종주 인증서를 받게 되었는데 멤버들이 준비해온 깜짝 선물이 있었답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마을 주민들이 보내주신 손편지였어요. 다음에는 장마철 말고 봄에 오세요. 우리 마을의 벚꽃길도 자전거로 달려보고 한나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주 기념 메달을 받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찾던 완벽한 자전거 도로는 결국 발견했을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이었으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와 제 유튜브 채널에 한국 여행 영상을 올렸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란 건 자전거 도로의 시설이나 풍경이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이었던 거죠. 토마스의 글은 베를린의 지역 자전거 동호회 소식지에 실렸답니다. 처음엔 작은 기사였지만 읽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러 자전거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어요. 그는 한국의 자전거 도로를 이야기하면서 꼭 써야 할 것이 있다며 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독일어 글에 넣었어요. 어떤 독일어 단어로도 이 의미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사진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전거 천국은 완벽한 도로가 아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만난 동호회분들이 말씀해 주셨죠. 가을이 라이딩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요. 붉게 물든 단풍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길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에는 그 계절에 다시 한국을 찾아 그때 그 마을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전거 종주를 하러 왔다가 한국인의 정을 듬뿍 느끼고 간 독일인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인프라도 훌륭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최고의 선물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